자, 2022년 6월 29일이고요. 네, 오늘의 시황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비트코인 지금 상태를 살펴보면은요, 4시간 봉으로 한번 봤을 때 아무래도 저점을 한 번 더 찍어주러 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기는 하죠. 제가 펜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점 모양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둥근 고점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패턴을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이브 패턴이 뭐냐면 바텀 아니면 탑 형성 시에 나타내는 그런 패턴인데요. 바텀을 만들 때 이렇게 다소 조금 뭐랄까 급격한 각으로 바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완만한 각으로 바닥을 하나 만든 다음에 상승 반전이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담과 이브 패턴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요. 보통 이 아담과 이브 패턴의 TP, 그러니까 타겟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봉우리 하나의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 아래에 갖다 붙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저점 길이까지 한번 떨어질 수 있다,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5분 봉을 살펴보도록 하면 15분 봉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우하향 채널이 하나 나와준 상태인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5분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점 인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은 됐어요. 보시면 역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단기 반등 정도 나왔다가 이 패러럴 중간 라인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1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아담과 이브 패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면은 여기 채널 위에까지 나올 수 있겠죠. 단기 방향성 한번 짚었고, 큰 방향성은 이렇게 요 모양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래까지 좀 시원하게 열려있는 상태로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시간 봉으로 또 차트를 이렇게 보도록 하면, 지금 이 비트가 여기 도지형이 한 3번 정도 나와졌어요. 보통 도지형은 추세 반전을 또 의미를 하죠.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이 캔들의 모양, 그리고 이 채널의 하단이라는 점에서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의 고점 패턴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멘텀이 확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이 아담과 이브 패턴이 나왔다가 여기 저점 부분에서 한 번 더 헤드 앤 숄더가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또 거꾸로 봤을 때 자, 보시면 떨어지기 아주 좋은 모양새예요. 이렇게 W자로 차트를 반대로 보면은 떨어지는 게 상승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기 괜찮은 모양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매물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매물대들을 확인을 해보면 요 구간, 자 22,900에서 23,500 뚫어주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요. 자, 2차로는 28,200에서 28,800까지 여기 매물대 정도는 뚫어줘야 한다.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저기 매물대 정도는 좀 뚫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우상향 채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설명을 대략적으로 들어봤는데 사실상 뭔가 이게 바뀔 만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왜 바뀔 만한 부분이 없느냐, 그거는 미 증시랑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모든, 제가 지금 적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나스닥 지수, 모든 위험자산 위에 위치한 보스다, 보스, 대장이다. 그래서 이 나스닥이 모든 위험자산들의
투심을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나스닥에 껴있는 돈,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돈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중에서 따지면 제일 많겠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실제 이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의 어떤 뭐 활동, 아니면은 경제 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간단하게 나스닥 지수를 보기도 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시장에 돈도 많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심은 이 나스닥 지수를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스닥 지수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지수가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나스닥이. 따라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뭐 단기 반등세 정도는 보여주게 된 거죠. 요렇게. 근데 6월에 또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지표가 나왔어요. 자, 소비자 신뢰 지수.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휘감았다 라는 그런 관점이 부여가 돼서 급락 마감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돈나무 언니 있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CEO, 아무튼 야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돈나무 언니가 인플레 심각성 과소평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쳤을 때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오죠. 캐시우드, 미국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인플레 과소평가 인정.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뭐랄까 호의적인 사람이죠. 뭐 비트코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낙관적이셨던 분이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비트코인 또한 급락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어떤 멘트들을 던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공급망 혼란과 지정학 위험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뜨겁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원자재 공급망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가 않고, 지정학적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저기 천연가스 수출도 어려운 상태고,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뜨겁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은 한 번 더 빠졌다.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은 것 같지만 사실 더 얻어맞을 구석이 남아있는 우리의 위험자산들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코인 또한 이 나스닥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 현상이 또 벌어졌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사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수는 아닌데, 이제는 이 위험 자산들을 받쳐줄 현금이 없어요, 시장에. 왜냐면은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어떤 노이즈에도 가격이 쉽게 쭉쭉 빠지게 됩니다, 이 위험 자산들은. 그리고 제가 나스닥 지수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흔들리면은 세계 증시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나스닥도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도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등 유로존 증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리치몬드 연은지수가 둔화됨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좀 어렵죠 말이. 아무튼 간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최근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또한 연동돼서 하락을 했다. 이런 시장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냐라고 하신다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잠시만요. 이거 자석 때문에.
이 단기 반등의 차익 실현 욕구가 높은 가운데 지표 또한 부진하게, 아까 말씀드린 지표가 뭐였죠? 자,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부진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의 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어떤 그 심리가 강해졌다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캐시우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이분이 돈나무 언니로 불려요. 왜 돈나무 언니로 불리냐면 말장난이에요. 캐시우드 돈나무 이렇게 이렇게들 부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이 경기 침체를 확신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시장에 충격이 가중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 5월 PCE 지표가 중요한 만큼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20.2K 20.2K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은 롱 잡으셨죠. 여기서 여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지만 나와 준다면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그래도 폭이 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매를 받은 거래량도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다. 무튼 간에 이 부분만 지켜주면은 단기 반등을 먹었다가 다시 숏을 타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하단 부근이 깨지지 않기를 좀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 증시가 좀 쉬어가는 조정이면은 무난하겠는데 약세장에서 반등 후 강하게 또 밀렸기에 오늘의 이 하단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주요 일정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30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나스닥 지수가 영향을 받으면 비트코인도 연동이 되니까 우리는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일도 알고 있으면 좋다.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일 오전 5시 30분 정도고요. 그리고 5월 PCE 발표, 컨센은 4.7%입니다. 컨센이 뭐냐면 예상치예요. 예상치는 4.7%인데 이 4.7% 대비 조금 둔화가 되어서 발표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시간 30일 오후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오펙이랑 이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개최가 될 예정이에요. 석유 수출 기구입니다. 얘네가 증산을 해줘야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펙과의 합의가 좀 완만하게, 증산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인플레가 잡히고 원자재가 내려가면서 미국 채권 금리에서 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위험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들은 오펙과 증산 합의가 완만하게 좀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조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나스닥 지수는 모든 위험 자산들의 투심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이 커플링 현상이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나스닥은 또 상승 출발을 해줄 거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유 증산을 통해서 인플레가 잡혀가는 과정,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쭉쭉쭉 내려가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안전자산에서 돈이 좀 빠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길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을 좀 많이 자고 왔는데도 회복이 좀 안되네요, 체력이. 무튼간에 오늘 시황은 이 정도고요. 제가 롱 대충 중간쯤에서 잡은 것 같은데 여기 하단만 지켜주면은 먹을 폭은 충분합니다. 지금 바닥 다져준 거 보면은 너무 이뻐요, 이 모양새가. 그죠? 오늘 발표 전에 포지션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발표 있기 전에는 조금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얘가 왜 안도랠리를 펼칠 거라고 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는데 이 투매 거래량을 막 받아줬어요. 그리고 자, 이
15분 봉으로 채널 하단에 도달해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분 봉으로 봤을 때 바닥을 막 이렇게 이쁘게 다져주고 있다. 상승을 좀 노려보려고 하네. 그러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라고 할게요. 이 시장을 조작하는 애들,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요 일정 발표 전까지는 가격을 좀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발표치가 안 좋게 나오면 다시 숏포지션 탄 다음에 내려 꽂겠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장에서는 내가 시나리오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 롱숏 탄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다시금 수익을 도전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발표 전에 포지션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전에는 일단 롱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인 듯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좀 습하긴 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좀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에스더님. 자, 대략적으로 좀 시황을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추첨 끝났나요? 2기 추첨은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쯤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한 200분이 조금 넘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루타치온이 뭔가요? 그루타치온이 뭐지? 그래, 제가 되게 아까웠던 게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561 여기 얘기했잖아요. 561 여기 찍고 빠질 거라고. 근데 여기 찍고 제가 이거 타지 말라고 했다가 괜히 정확하게 560 찍고 떨어지더라고요. 560.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빠질 거를 좀 보고 있긴 했는데 아무튼 561 찍고 딱 빠졌네요. 이렇게 제가 이게 좋아요 막 누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1 아까웠죠? 그거 대박. 예, 맞아요. 그거 대박이었는데. 그리고 롱도 이렇게 최근에 또 뭐 수익이 좀 나오긴 했죠. 제가 롱 포지션 타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요렇게 쌍바닥 딱 찍고 올라가는 그런 이쁜 그림이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기수 모집하신 분들은 한길님이 텔레그램에 알려주신 거랑 다른 거 아니요, 똑같이 알려드리는데 더 많이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에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신중하게 알려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카톡방을 따로 파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좀 보게 해드려야 되니까 포지션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도 좀 나갈 때도 있고요. 손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저희 텔레그램에서 또 이번에 롱 잡아드렸죠. 이렇게 어디 잡았니? 롱 잡을게요. 이렇게 대충 알려드렸어요. 제가 뭐 비율이랑 저기 레버리지 비율이랑 비중 설명 안 드리고 들어가는데 저는 보통 30배 10% 들어갑니다. 100% 들어간 일은 없어요. 거의 10%씩 들어가서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될까, 복리식으로 늘려간다 해야 되나. 최근에 한길님 방송 및 텔레그램에서 좋은 정보 보고 있습니다. 한길님은 보통 차트를 시장 분석으로 하시나요? 파동적으로 보시나요? 파동도 보기는 하는데 대충 모양새만 봐요. 모양새만.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같은 거를 뭐 얘기할 때 1파동 뭐 이렇게 저기 다이아고날로 나온다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만 봐요. 사실 이런 부분 보고 3파동은 임펄스 5파동으로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ABC 파동 보고. 저는 뭐 엘리어트 잘 모릅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 피보나치, 거래량, 피보나치, 매물대, 그리고 채널까지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보는 건 이동평균선이랑 볼린저 밴드 정도 있고요. 6가지 정도 보네요. 꽤 많이 보네요. 근데 전 선물 거래를 그래도 꽤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선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캔들에서 심리가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캔들이
일단 저는 이 구간 이 박스권 무조건 뚫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심리가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이렇게 빠지는데 거리랑 터지면서 빠지잖아요. 근데 이 저점을 안 깨는 어떤 그런 심리가 보이는 거죠. 왜 여기를 안 깰까? 이거 좀 수상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단을 막 건드리는 그런 무빙이 나와줘요. 아직 힘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 좀 복잡할 때는 아예 보조지표 다 끄고 캔들만 봅니다. 이렇게 캔들을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다가 움직임을 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나. 지금 좀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일까,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일까,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캔들도 하나하나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까지 이 가격을 올리는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세력이라면은 어떻게 움직일까, 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할까요? 네, 저는 뭐 파동적으로는 많이 좀 보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0배로 바꾸시면 좋고요. 현물은 안 하시나요? 말씀하셨는데 현물을 살만하지가 않아서 안 하고 있어요. 예. 현물을 살만하면은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텔레그램에서. 자, 그 다음에 애들 문제로 바빠서 이기 모집 마감을 늦게 보는 바람에 신청도 못하고 관망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3기 4기도 이어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뺐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원래는 힘이 실리면서 막 내려가야 돼요. 여기도 그렇고. 거래량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을 정해줄 때 그 힘을 더해주는, 뭐 장작과도 같은, 연료와도 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내리면서 거래량이 실렸어. 근데 다시 또 저점을 막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거 좀 수상하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매물대도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매물대는 어떤 식으로 봐야 잘 보일까요? 제가 켜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뭐 시운봉을 켰어요. 예를 들어서 켰는데, 매물대의 일단 정의를 알아야겠죠. 매물대 정의가 뭡니까? 매수와 매도가 1대1 비율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의 매물대는 점점 두터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15분봉으로 봤을 때 이 하단 매물대가 이 상단보다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된 것보다 이 바닥에서 거래된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건 우리가 저점에서 하방 지지가 나오면서 매물대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매집의 과정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물대를. 이해되시죠? 저점을 지키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분봉 캔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받아줘요. 그죠? 받아줘. 희한하게. 원래 거래량 터지면은 계속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방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봉으로 매물대를 딱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기 하방을 지키면서 매물이 두터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지 이탈만 안 나오면은 충분히 상방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탈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잖아요. 손익비가. 손절가는 짧고 익절은 크잖아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상방 보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도대체 몇 년 공부하면 한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차트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뭐 금방 1년만 하시면 따라오실 거예요. 유나 가족이 한길님 알았다면 저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업을 하시던 그 부모님들이신 것 같았는데, 사실 그 사업이 망했다고, 그 빚 1억이 있다고 그런 선택을 해버리는 건, 자식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10살짜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막노동 뛸 용기는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할 용기는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진님, 한길님 현 관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하방 이탈만 안 나오면은 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손절가를 잡으실 때 꼬리보다 살짝 밑으로 잡으시던데 그렇게 잡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휩소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휩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지선을 깨고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뭐 제가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스권에서.
적당하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매집이 됐어요. 지지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요렇게 밑으로 뽁 빼고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꼬리로. 이 꼬리로 빼고 가는 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절가를 저는 조금 더 아래로 잡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손절가를 이렇게 체크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볼린저 밴드 같은 거를 하나 켜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나 켜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15분봉 정도 아니면은 뭐 60분 정도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의 너비를 좀 봐줍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40으로 보거든요. 이거 20이 아니라 40으로 봅니다. 그럼 너비가 이렇게 조금 넓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대략적으로 얘네가 갇혀있는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요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위아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이 볼린저 밴드의 뭐 한 2%? 1-2% 정도 아래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좀 길긴 한데, 아무튼 뭐 여기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 좀 아래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손절가를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튼간에 지금 비트의 상황은 뭐 또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저는 요 머리 이탈만 안 나오면은 된다고 봅니다. 여기 머리 이탈 여기만 지켜주면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빼고 있는데 계속 받아주는 놈들은 있긴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가짜 하락 가짜 상승의 휩소가 가짜 하락 가짜 상승을 얘기하죠. 저기 숏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 터트리고 가려고 나오는 게 가짜 하락 가짜 상승이죠. 무튼간에 오늘 설명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이사항 생기면은 텔레그램방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참고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수요일 벌써 이번 주 반절이 지났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남은 저기 목요일 금요일도 행복한 일정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인 소통은 텔레그램 통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